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 있었죠. 네, 오늘 오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4분쯤인데요.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인가에 공군의 공대지 폭탄 8발이 쏟아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오폭 사고가 이제 KF-16 두 대가 일반 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원래는 이제 사격장에 투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하는 도중에 엉뚱한 곳에 폭탄 투하를 한 바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총 1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에서 현장에 이제 포터트럭에 탑승해 있었던 민간인 3명 중에 2명이 중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가에도 이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공군에서 계속 좀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가 오폭을 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4년에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일이 있었긴 한데 그 당시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장에 민간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민간의 어떤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뭐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KF-16 두 대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한 대에서만 그냥 오폭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두 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해서 각각 4발씩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애초에 좌표 입력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1번기,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좌표 입력을 잘못했고 2번기 조종사에 이어진 발사 부분은 공군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거지 혹은 1번기가 좌표 입력을 잘못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2번기도 발사 버튼을 누른 건지 뭐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군 관계자가 언론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고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나서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이 좀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좀 투명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 같은데요. 이 주민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뭐 불행 중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중상이 계시다고요. 네, 중상자가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소위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휴전선에 인근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군부대의 뭐 훈련장이라든지 혹은 군부대 자체의 주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생활상의 불편을 애초에 많이 겪는 분들이거든요. 뭐 재산상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여러 피해가 애초에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불안을 안거나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또 훈련 도중에 오폭 사고까지 벌어지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겠죠. 이 포탄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군 당국에서 사고의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고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놀라신 분들까지도 좀 잘 제대로 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명확한 사실 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규명도 사실 규명인데요. 이 오폭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는 어떤 의심도 드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폭탄이 잘못 떨어진 게 오전 10시 4분인데요. 공군에서 이 사실을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공지를 한 게 11시 41분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때 보냈고요. 그래서 아마 공군이 초반에는 오폭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고 나중에 진상 파악에 나섰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물론 지금은 워낙 사고 수습이 급한 상황이라서 보도들도 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자제하는 편입니다만 오늘 정리가 되고 나면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권에서요, 여당에서 이 주요 내란 관련해서 주요 진술이 조작됐다 이런 주장까지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음모론을 여권 인사들이 계속 설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타겟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TV조선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유튜브에 출연하기 직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5일입니다. 12월 6일에 이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전날 자신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녹취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통화를 하고 난 다음 날 12월 6일에 김명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이 보도를 받아서 오늘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취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서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전면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 전후에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거고 그 전에 법원도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도 계엄 이틀 뒤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심경 토로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의혹 논란과 곽 전 사령관의 이 발언은 이번 사건을 내란죄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도화선이 됐던 것들이다.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 진술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반박이 있겠죠. 네, 일단 당사자이기도 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거짓 양심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주장을 두고 허무맹랑한 날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곽종근 사령관을 처음 대면한 거는 비상계엄 때 군 출동 상황을 따지기 위해서 열렸던 12월 10일에 국방위원회 회의 때였다. 그보다 5일 전까지는 곽 전 사령관하고 나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무슨 협박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영세 위원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날조를 해서 내란 수계를 엄호하고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제 이름을 끼워 넣는 악랄한 수법을 자행했다. 권영세 위원장을 고발해야겠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2월 5일 곽 전 사령관한테 했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이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의 지인한테 통화를 하면서 뭐 일종의 이제 협박을 받았다.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이런 얘기를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정치인이나 혹은 정치권 인사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그게 내란죄로 엮겠다라는 거는 곽종근 위원장한테 곽종근 사령관한테 누군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밝혀져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특수전사령부가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탈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침입하려고 했었던 거는 뭐 생중계된 영상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이고요. 그걸 이제 명령했던 당사자가 곽종근 사령관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엮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애초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협박이라는 말이 성립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도 사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오늘 뭐 박범계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곽종근 사령관은 출석하기 전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본인이 검찰에 이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한 뒤에 국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협박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신동욱 대변인이나 혹은 이제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섞어가지고 앞뒤를 좀 도치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정황이 있는데 애초에 이 사건이 왜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헌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를 하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를 침탈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곽종근이 말을 했기 때문에 홍장원이 메모를 남겼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저질렀던 내란죄의 행위 그 자체가 내란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마치 이 두 사람의 증언이나 이 메모 같은 것들을 꺾고 나면 윤석열 피청구인의 행위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임 작가가 설명했듯이요. 이 홍장원 곽종근의 말은 지금 오염됐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은 밑에 어떤 다른 정황을 통해서 계속 크로스 체크되고 그게 앞뒤가 딱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맞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무슨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이 전체 상황이 바뀌는 게 전혀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의혹을 부풀리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새로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작설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측에서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거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고교 동기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친구들이 했다는 게 본인 얘기고요. 네, 설령 야당 의원들이 양심 선언을 요구한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진술 오염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진술 조작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증언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뒤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뭐 설득하거나 뭐 이런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경향신문에서 이제 곽 전 사령관 측을 접촉을 했는데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양심 선언 요구한 거는 고등학교 동기들이고 고등학교 동기들과 계엄 이후에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동기 여러 명이 너 빨리 양심 선언을 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동기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같고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한테 너 이거 양심 선언을 해라고 얘기한 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판단들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국정농단 상황이나 이제 내란 상황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또 처음 겪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8년 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만 생각을 해보셔도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최순실 태블릿 PC를 대상으로 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여권 인사들이나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최순실 PC의 태블릿 PC의 어떤 증거력만 훼손하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여론을 호도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비슷한 일이 지금 홍장원 메모나 이른바 이제 곽종근 증언을 향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사람의 증언만 훼손시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한 그 사건을 마치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년 전처럼 비슷한 시도가 역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둘의 증언을 그 부하 장교들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 어떤 크로스 체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이 사람들 증언만 바꾼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흡사 이 사람들 증언이 오염돼서 전체가 뭐 오염됐다는 식으로 오염된 것도 아니고 일단 또 오염이 만약 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 증언만으로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끊임없이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이게 선동이란 걸 알 텐데요. 보면.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던 수방사의 이제 조성현 대령의 발언을 좀 상기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내 부하들의 지휘관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봐야 실제로 내 부하들이 모든 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하들 앞에서 거짓말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다른 모든 지휘관들이 어떤 군인으로서의 자기 양심에 맞춰서 발언을 한다면 이런 식의 오도가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증언들이 쌓여 있다라는 말씀을 국민의힘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여당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북콘서트를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북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를 떠올리면서 계엄을 막으려고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엿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대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을 여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는 것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당시 내가 묻어갈 수도 있었고 계엄 저지에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고요. 그 뒤에 좀 힘들어졌지만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의 해제에 나선 거는 분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자산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어쨌든 여당 대표가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라고 메시지를 냈던 거는 평가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 여당의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면서 뭐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모이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혼선 작전을 펼쳤던 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통화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의자로서 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한동훈 대표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것들도 사실은 같이 이야기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기가 만들어놓은 정치적 자산을
그 네. 뒤에 여러 가지 행위로 깎아먹는 것 때문에 자꾸 원점이 되고 뭐 맞습니다. 이런 또 이제 일인 것 여당 같습니다. 대표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자 정치적 파트너이기도 한 야당들은 그러면 그때 했었던 어떤 그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동훈 대표 해주고 있느냐. 사실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국회 행위 없었더라면 개헌 매진은 불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엄밀하고 뭐랄까요,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한동훈 대표나 여당에서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같이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요. 그 탄핵 반대의 어떤 선봉에 서 있는 전한길, 정광훈 이 두 명 말이에요. 왜 싸웁니까? 요즘 여권에서 이제 쌍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쌍권이 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을 얘기를 하는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권 지지자들의 어떤 그 여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 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양쪽 개신교 진영이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발생한 유튜브 채널에서의 말다툼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전한길 씨가 5일에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전 목사가 광주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주와 5.18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광주를 사랑한다. 민주화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는 저를 비난했지만 그분은 이제 7년 동안 광화문을 지켰던 사람이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일부 뭐 실도 있지만 대단하다고 인정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진짜 보수의 알곡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가라지들은 뭐 하나 잡아서 저를 욕한다. 저는 되받아서 욕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 홍철기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전한길 강사를 좀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하는 짓이 진짜로 뭘 모르는 애다. 한동훈을 왜 찬양을 하느냐. 얘가 지금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오늘 오전까지 이제 단식하고 있던 박수영 의원을 찾아가고 이 자식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야라는 식의 굉장히 좀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많이 싸우는군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파 집회 내부에서는 양편으로 갈라진 갈등인데요. 이제 광화문파라고 해서 주로 광화문 쪽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진영이 있고 그 여의도파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또 이제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 이제 세계로 교회의 손연보 목사를 중심으로 한 파벌이 또 따로 별도로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양쪽에서 서로를 좀 비판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제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 이런 식의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권 싸움 비슷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부산 세계로 교회 쪽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최근에 떠오른 사람이 이제 전한길 강사다 보니까 양 진영의 대표 스피커끼리 지금 주도권을 놓고 이제 다투는 듯한 양상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데요, 있습니다. 임 작가만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박수영 의원이요. 법을 지키지 말라고 단식을 하는 것도 좀 볼썽사나웠는데 나흘 만에 뭐 굉장히 큰 오래 고통을 받은 것처럼 하고 또 이렇게 그것도 약간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단식 중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송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사람의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뭐 다만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식 투쟁이라는 거는 극단적 상황에서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스르라는 거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헌법을 지키지 말라고 단식을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